네, 가장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으세요? 설마? 감기 기운이 감기 오네요. 기운. 어쩐지 딱 안녕하세요에서 이게 뭐지? 불안합니다. 요즘 감기가 아주 유행이네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있습니다. 마니커 닭 선물 세트. 네. 삼계탕을 쫙 끓여서. 삼계탕. 네. 그래야겠네요. 진짜로 건강.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건강은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조심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주말 미국 상황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예, 미국은 뭐 워낙 좋다 보니까 뭐 신고가 났다, 뭐 신고 지수다 이런 차트나 이런 얘기를 좀 이제 그만하자 이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도대체 왜 좋은 거예요, 도대체? 왜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외국인 매수세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아유, 그것 때문이라니 얼마나 중요한 건데 수급이. 외국인? 아니, 미국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을 그렇죠. 포함한 예, 예. 아까 그랬잖아. 전 세계가 미국에 투자한다. 전 세계가 돈이 그렇게 몰려 미국으로? 전에는 전 세계가 투자했지만 기관 투자가들만 투자했거든. 네. 개인들이 직접 투자하잖아.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 그렇구나.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전 세계적인 뭐 수급 전용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실적들이 실제로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예, 그러니까 거기 쏠림 현상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또 그들이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계속 그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고. 또 세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글로벌 탑 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걸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쏠림이 나타나는 것이고. 좀 그렇게 좀 보는 편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경기에 대해서 아주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 호황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 경기 호황이라는 얘기는 지난 몇 년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금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치우침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우는 주간은 0.72, 나스닥이 2.26, S&P 500이 1.17% 올랐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다우가 1%, 나스닥 1.7%, S&P 500 1.2% 올랐습니다. 1월 첫 주에 하락하면서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이후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월봉으로는 3개월 연속 상승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 등 양호한 경기 지표가 나오고 연준 위원들이 신중한 금리 전망에 지금 뉘앙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정 리스크는 계속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올라왔고요. 지표를 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4.13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 3.7 뭐 3. 여기까지 떨어졌었잖아요. 4.13까지 왔고 2년 만기가 4.38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 환율과 금리 지표는 시장이 비우호적으로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AI 그리고 반도체 주도로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에서 GPU를 받아가지고 서버 만드는 회사인데 35.9% 올랐습니다. 이게 하루에 그렇게 오르면서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 됐어요. 역사적 신고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요. 근데 주간 상승을 보면은 애플이 좀 눌려 있다가 주간에 3%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8.7% 올라서 1월에 20.1%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 한 주 동안 2.6%, 1월에 6% 올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AMD가 18.8%,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후발로 AMD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우리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 한 주 동안 6.2% 오르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데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실적 발표가 TSMC 실적 발표가 영향을 전체적으로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지난 한 주 동안 3% 하락했고 1월에 14.6% 하락했어요. 1월에만 예. 그래서 전기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고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서도 2차전 섹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2.3%, 코스피가 1.3% 올랐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 올랐습니다. 급등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상승폭을 좀 제한했던 것은 2차전 섹터는 전체적으로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제한되었다. 요거는 미국과 같이 연동을 하면서
비슷한 점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어제 지금 우리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을 좀 했어요. 목요일 날은 제가 설명드리기를 반등 시도를 좀 했다. 근데 올라가니까 매물이 좀 나오더라.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우리 같이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금요일 날은 곧바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1.3%, 코스닥 2.3% 올랐는데 이만큼 올라도 2,472포인트뿐이 안 돼요. 2,5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00 아래에서는 지금 각 증권사에서는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2,500포인트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공매도 금지한 데서 급등했죠. 네. 그게 그때. 2,500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2,500포인트를 이제 기준으로 저는 이제 항상 요즘에 차트를 놓고 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넘기는 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다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든 간에 급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동안에는 코스피 2% 하락했고 코스닥이 2.9%,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18%나 올랐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을요. 그런 이제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연속 우리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꼴을 좀 달긴 했지만 연속해서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급적 측면에서 보면 첫 주에 금융투자 배당 차익 거래에 매물이 있었죠. 그리고 연기금 매물이 계속 있었고 국내 기관들의 매물이 어느 정도 리밸런스 때문에 있을 건데 거의 좀 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렸죠. 거의 다 네. 이렇게 마무리 좀 된 걸로 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후반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올해 양호한 가이던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죠. 반도체는 몇 개가 있고, 네네네. 제약바이오는 몇 개가 있고, 2차전이 몇 개가 있다. 이제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팔고 어닝 쇼크에 사고 희한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어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는 주요국들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일본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LPR 금리 결정 오늘 있습니다. 이것도 좀 관심거리이고요. 그리고 25일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어서 블랙아웃 기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각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에요. 그런데 BOJ 통화정책이나 ECB나 미국의 연준이나 이번에 거의 대부분 동결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또 새롭게 방향을 잡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LPR 금리 결정 어떻게 할지, 요번에도 또 찔끔 할지, 아니면 뭐 다음에 한다고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발표될 PC 물가 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CPI가 리바운딩 했었죠. PPI는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CPI 올라가면서 야 이거 금리나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제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CPI가 올라가면서 리바운딩하면서요. 그런데 PPI가 내려가면서 이 PC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CPI가 얼마까지 내려가고 PPI가 얼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PC가 얼마큼 내려가냐를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 되면 2%대까지 PC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좀 있고요. 피크는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 마지막 주에 있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뭐 테슬라, 램리서치, 또 비자, 또 마스터카드 이런 쪽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요, 그 섹터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섹터가.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실적으로 인한 섹터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은 금리나 기대에는 좀 약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정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넣어서 올라오고 국제 수익률 상승했거든요. 이걸 제가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면서 뭐 제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워낙에 많은 변수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방향으로 급등했다가 또 일방향으로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지금 반등하면서 일정 정도의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구간에 좀 진입해 있지 않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S&P의 4분기 순이익 예상치가 EPS는 1.3% 증가, 매출은 3.1% 증가 정도뿐이 안 봐요. 네. 그런데 그 빅7에 있는 기업들은 EPS 48%, 매출은 12% 증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월가에서요. 당연히 그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격 실적 발표되면서 섹터와 종목별 차별화가 된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단기 급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도 되겠다. 또는 분할 매수도 된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 말부터. 그렇죠. 네, 그런 가운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벤트 수급은 좀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트 잠깐 우리 차트 그거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의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보시면 네. 여러분 보시면 3주 연속 하락을 했잖아요. 미국은 이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위로 간 거고요. 우리 3주 동안 이렇게 빠진 겁니다. 이게요. 아래꼬리 달았네요.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으로 인해서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3연속 음봉을 발생을 됐잖아요. 이렇게 우리 2022년도에 대세 하락을 할 때도 이게 3연속, 4연속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어떻든 대세 하락 때도 리바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의 시점까지는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1월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 5조 순 매수했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오랜만입니다. 2022년 폭락하고 23년도를 내려오면서 이 개인들이 내일이 5조? 계속 이게 파는 쪽이었는데 1월 지금 3주 지났죠. 네. 3주 동안 5조 순 매수했어요. 그거 저 대주주 회피하려고 작년에 팔았던 거 다시 산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거기 이제 아무튼 개인들이 많이 많은가 봐. 사면서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외국인들이 약 2조 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고 지정한 리스크가 있고 뭐 이런 거 환율이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선물로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많이 팔았냐? 6.9조, 거의 7조를 국내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이 판 이유들은 배당 차익의 매물이 상당 부분 여기 금투. 있고요.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연초에 리밸런싱 하면서 아웃소싱 중개 받고 다른 쪽에 주면서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리 리밸런싱 하죠. 글로벌리 리밸런싱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만 우리 한국 비중 계속 줄이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주식 늘리잖아요. 네, 그런 리밸런싱이 있으면서 연초에 나올 매물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들 계속 이제 회자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 역시 실적 발표 따라서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 이게 지금 시장이 대세로 가거나 아니면 터닝하는 포인트면 우리가 지수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 지수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섹터별로 종목별로 시장이 접근하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는 제가 아까 코스피 지수만 보여드렸는데 약간 반등했는데요. 거래도 늘면서 반등을 했어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어줬고요. 그 차트 잠깐 보시면 SK하이닉스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다시 이게 저항선이라 그러잖아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된 게 역할 반전이라고 합니다. 기초 분석에서는.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게 역할 반전. 역할 반전이라고 하고 그걸 딱 딛고 올라갔어요. 이게 제일 베스트의 차트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돌파에서는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있죠. 이 박스권이 6개월 있었고 돌파했다. 근데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올라선 거예요. 이게 금요일 날 올라선 거거든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월요일이긴 하지만 그냥 설명을 안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돌파는 제가 이렇게 횡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돌파는 이런 유형들로 움직입니다. 맨 마지막은 실패한 거고요. 맨 처음 거는 개별 종목이 많이 나타나요. 이슈가 있는 종목에 대부분은 2번 아니면 3번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2번으로 될지 3번으로 될지 실패하는 4번으로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거래량과 그리고 그때의 수급이나 그때 움직임을 보면서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기초 분석에서 약간 도움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어떤 건 들고 가고 어떤 거는 좀 팔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그걸 아실 거예요. 이 시점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근데 지금 보시면 2번이 SK하이닉스죠.
3번이 예, 3번이 지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일 수도 있는. 예, 예, 일 수도 있는. 예, 정확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3번 이후에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런 것들 좀 파악하시면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차트 하나 두 개 더 볼 건데 LG에너 솔루션이에요. 저 4번 갔네고. 제가 이 횡선을 긋는 거는 네. 항상 왜 횡선을 긋냐면 이게 그날이에요. 11월 7일 날 이 지수가 2,500포인트대였습니다. 이 횡선을 이걸 돌파하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부터 뭐 하여튼 연초부터 뭐 적어도 한 1분기까지는 이걸 좀 판단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미 이 아래에 있는 것도 힘을 좀 잃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LG에너 솔루션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상대적으로 약하고 이쪽이 뭐 많이 빠졌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이쪽을 사가지고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가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 지금 계속 내려오는 한 1년 반 동안 어떻게 했어요? 1년 동안 계속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바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를 팔았고 그건 외국인들이 다 받아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섹터에 또는 그 종목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내가 어느 지금 규모로 전체 규모에서 그리고 신용을 썼냐 안 썼냐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기간에 보유 기간도 판단이 되는 거지. 네. 그냥 모두 다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신용거래 있잖아요. 네.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래는 나중에 주가가 전에 한번 제가 셀트리온을 설명을 드렸는데 셀트리온이 뭐 5배, 10배씩 가는 동안에 신용거래로 중간에 신용으로 거의 그 신용 털린다는 말이 깡통이잖아요. 이쪽 부분에서. 그게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섹터를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화살표랑 저 이렇게 오버랩해서 보여주시는. 네? 아니에요.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의도가 여러분. 있는 건 아니고 공부를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냐면 이 방송을 보시 매매 기술 대부분 보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설명이 자세히 돼 있습니다. 네, 자세히 한번 네, 보시려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력 IT 수출 비중이 30년 만에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쪽이 상대적으로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거예요. 반도체 시황 부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해외 생산 이전 추세도 영향을 상당히 그렇겠네요. 끼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IT 제품 비중이 작년에 23년도에 21.4%에서 22년에 23년도에 17.1%로 떨어졌어요. 반면에 K뷰티, K푸드 소비재들 있잖아요. 여기서 30년 만에 29.8%로 최고치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 부분 변화가 좀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픽해서 말씀드리겠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의 단내림이 좀 있잖아요. 이 반도체와 IT에 우리 애널리스트도 그렇고요. 그 전문 투자자들도 IT 하는 사람 맨날 IT만 하고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맨날 제약바이오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때마다 어쩔 땐 제약바이오가 좋고 어쩔 때는 IT가 좋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음식료라든지 또는 K뷰티에 들어가는 뭐 헬스케어 관련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오고 실적도 꽤 좋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구글이 영국에 10억 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선적으로 먼저 AI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3년간 영국에 25억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로이터발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 뉴스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이 AI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TSMC가 대만 가오슝에 2나노 웨이퍼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미국 시장을 좀 많이 끌어올렸던 뉴스 중에 하나가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메타 CEO가 저커버그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를 할 의향이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냐? 올해 연말까지 엔비디아 H100 그래픽 카드를 35만 개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 몇 천만 원씩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쟁이 지금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뉴스할 때 우리 검 팀장님이 그래서 각사에서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 막 이런 걸 좀 시도하고 있다. 네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뭐 계속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고 올해 가장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뉴스가.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우리 맨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년, 4년, 거의 한 5년 전에 이 도요타에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하고 있고 나온다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권가에서는 만약에 이게 나오면 도요타에서 제일 먼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동안 별 얘기가 없었어요. 별 얘기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버드대에서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에든 에너지라는 곳으로 이제 스타트업의 기술 이전을 한다라는 그 뉴스가 하나 지난번에 전해드렸고요. 이번에 인도에 있는 도요타 자회사 대표가 서밋에서 발표한 내용이 네. 아주 좀 이번에 구체적이에요. 배터리 완충 시간이 10분이고 주행거리 1,200km. 10분에 1,200 거리 네. 키로요? 전고체 쪽에서는 이걸 지금 하고 있죠. 2027년도에 출시하고 2028년 대량 생산이 가능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 생산은 좀 수만대로 제한적일 거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셀 적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적층 속도는 리튬이온 배터리 수준까지 이미 와 있는데 네. 지금 일관된 생산과 그리고 품질 유지가 아직까지 관건이라서 지금 못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뭘 걱정하자, 당장 뭘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셀 3사도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 발전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우리가 좀 봐올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네.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표 크기의 리튬, 우표 크기라는 게 뭐야? 이거 제가 한번 그때 안 계셨나요? 네, 네, 하버드에서 네. 이거 이제 개발해서 네. 했는데 지금 아직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완성됐는데 그게 조그마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양산이 안 상용화까지, 되는 거죠. 예, 조금 이제 거리 남았는데 네. 저는 도요타의 이번 요 발표를 역시 이게 또 정프로인가요? 한 단계 또 더 들어가서 분석을 합니다. 얘기해봐. 네네. 이때 전고체가 나온다? 이거는 도요타 사실이 알 수 없으나 요렇게 발표를 해놓으면 10분에 1,200km 이제 27년 나온다, 28년 대량 생산 이러면 이제 전기차 살려던 사람 뭐예요? 안 사? 그래? 그러면 전기차는 한 28년, 29년쯤 사고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산다. 요런 마케팅이다. 요런 마케팅 한다는 거죠. 예. 이 정프로. 도요타는 이건 아주 귀신 같은 전략이다. 실제로 28년 나올 가능성 오히려 그렇게 높지 않다. 좀 있으면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하버드에서 발표하겠네. 도요타에서 기부금 상당히 받았다. 1억 달러 뭐 이런. 네?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이렇게 음모론으로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래 얘기니까 계획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이건 당장의 얘기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이거 뭐 지금 사? 좀 비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요. 샀다가 나중에 너무 멀지도 않고 네, 딱 네. 지금 이제 24년이니까 4, 5년? 야 이러면 네. 일단은 한 전기차 네. 제대로 나오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한 3, 4년 타다가 그러다 이제 바꾸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가 6번 뉴스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벌써? 다른 뉴스인데요. 네. 뉘앙스가 비슷합니다. 이 트렌드 포스가 우리 영향 많이 주잖아요. 근데 트렌드 포스 발 뉴스인데요. 애플이 비전 프로 2월 2일 날 출시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초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평이 좋으면 올해 50에서 60만 대까지 즉 출하량이 예상보다 훨씬 큰 폭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이죠.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한국인이 일본에 696만 명이 방문했답니다. 이가 대만이 420만 명, 중국이 243, 미국이 205만 명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방문객은 일본이 240, 중국이 200만 명, 중국 굉장히 많이 빠졌죠. 미국 110만 명인데, 근데 저는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 여기 세 번째 줄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일본 방문한 외국인들 소비액이 약 48조 원 정도로 사상 최고랍니다. 집계이고 나서 이 중에 단순히 절대치는 아니겠지만 단순히 비중으로 따져서 봤을 때 한국인들의 일본 소비가 약 13조 원.
정도. 아, 어마어마한 진짜, 기여를 지금 엄청 하고 가긴 있는 가는 거예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면 뭐 정말 많이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뭐 2조, 1조, 뭐 한 해 지금 700만 명이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 진짜 엄청 가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어마어마한 보면 어디 후쿠오카 이런 데는 그냥 당일로도 간대요. 새벽같이 가갖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밤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 뭘 먹는데? 아니 뭐 초밥, 라멘, 뭐 우동 이런 거 먹고 오겠죠.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많이 갑니다 진짜 요즘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